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다가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그 순간 손이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죠. 저는 정신없이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급히 들어서니 시누이들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시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불안이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급히 다가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는요?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들으셨어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 올케. 우리도 정확한 건 몰라. 그냥 교통사고 나신 것 같아. 교통사고요? 그럼 얼마나 심각하신 거예요? 의식은 있으신 거죠? 몰라. 머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우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머니 이대로 잘못되시면 어쩌지? 어떡하니 이걸. 시누이들의 말을 듣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어요. 저와 시누이들은 동시에 일어나 의사를 바라보았죠.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긴급히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술 받으시면 괜찮아지시는 거죠, 선생님? 현재로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에도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요. 아니, 그럼 의식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서두르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형광등 불빛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긴 악몽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얼마 뒤 남편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죠. 시누이를 통해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숨기지 못했어요. 남편이 워낙 효자였거든요. 이윽고 긴 수술 시간이 끝나고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앞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의사에게 어머니의 회복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 겁니까? 수술 잘 된 거죠? 네,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네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혼수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혼수 상태요? 그러면 의식을 못 찾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기다려 보시죠.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는 그대로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다시 앉았죠. 이후 경찰이 병원을 찾아와 저희들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경찰의 표정은 다소 어두워 보였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가해 차량이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 중이고요. 뺑소니요? 사람이 그렇게 다쳤는데 도망을 가다니요. 이거 빨리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치고 어떻게 도망을 가요? 꼭 잡아주세요. 그놈 반드시 잡아야 해요. 경찰 아저씨, 빨리 좀 잡아줘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러나 경찰은 곧 난처한 표정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 방범 CCTV가 없더라고요.
목격자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수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는 경찰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에도 깊은 절망감이 퍼졌어요.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면 어떻게 잡겠다는 건데요? 그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란 소리입니까? 여보, 진정해. 경찰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잖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을 해? 죄송합니다. 저희도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이 떠난 뒤에도 우리 가족은 복도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경찰의 연락만 기다렸죠. 초조한 마음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올케, 이러다 범인 못 잡는 거 아니야? CCTV도 없다는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 어쩌지? 경찰들이 자기 가족 일도 아닌데 열심히 잡으려고 하겠어? 엄마 그렇게 만든 놈 꼭 잡혀야 하는데. 형님들, 너무 걱정 마세요. 경찰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잡힐 거예요. 그래야지. 꼭 잡혀야지. 제발. 하지만 그날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긴 밤이었죠. 그리고 길기만 한 그 밤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경찰서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결정적 증거가 될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남편과 함께 서둘러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할 게 있다면서요. 순간 무슨 조사를 할 게 있지 싶었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과 즉시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확실히 긴장한 듯 보였죠. 현장 인근 상가 CCTV에서 뺑소니 차량이 찍힌 걸 확인했습니다. 번호판도 확인됐고요. 정말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빨리 좀 보여주세요. 저희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 엄마를... 일단 진정하시고요. 절 따라오시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우리를 영상이 있는 화면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 눈앞에 나타났죠. 화면에는 시어머니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SUV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번호판까지 보였죠. 그 끔찍한 사고 영상에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뺑소니 차량을 보며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그런데 형사가 갑자기 말을 망설였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어렵게 입을 열었죠. 차량 번호를 조회해 본 결과 사고 차량이 남편분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 명의로 된 차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후려 맞은 듯 했어요. 남편의 얼굴 역시 순식간에 새하얘졌죠.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뺑소니범이 남편이라뇨.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는 당황과 혼란이 뒤엉켜 있더군요. 형사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끔찍한 영상 속 차량의 주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차로 치고 도망갈 수 있느냐고 말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당신 명의차라고 하잖아. 정말 당신이 어머니를 차로 친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엄마를 차로 치고 도망가겠어. 그럴 리 없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모르겠다고. 나도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고. 진짜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차는 분명히 일반적인 승용차였어요. 왜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차체가 낮은 차요? 그런데 경찰이 사고 차량으로 지목한 차는 SUV였죠. 제가 CCTV 영상을 볼 때도 뺑소니 차는 SUV였어요. 산타페 같이 크기가 큰 차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경찰에게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 차는 SUV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인데 이거 차량 정보를 잘못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사고 차량 분명히 남편분 명의로 등록된 SUV 차량 맞습니다. 아닌데, 저 차는 저희 차가 아니에요. 남편분께서 답해보시죠. 저희가 확인해보니 차량이 2대던데. 네? 2대요? 경찰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속고 있었던 거죠. 그 차는 남편 차가 맞았어요. 제가 남편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남편은 머뭇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죠. 미안해. 사실 사업상 외부 미팅이 많아지면서 SUV가 필요해서 한 대 구입했어. 뭐? 그걸 왜 나한테 숨겨? 차 한 대를 몰래 사는 게 말이 돼? 말하면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싫어할 걸 알면서도 몰래 샀다는 거잖아. 날 속인 거고. 당신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차가 맞는 거잖아. 그걸로 사고 낸 거야? 정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차는 샀지만 나 절대로 어머니 친 적 없어. 믿어줘, 제발. 하지만 저는 남편의 항변에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숨겨진 차량의 존재 자체가 제겐 너무 충격적이었죠. 경찰은 남편에게 사고 당시의 행적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상훈 씨. 사고 당시 정확히 어디서 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한 몇 달 전 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안 된 일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어디서 뭘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알리바이가 없으면 최상훈 씨한테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죠. 그러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함만 중얼중얼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사고 시간 어디에 있는지 말을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 진짜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 친 게 아니에요. 그런 끔찍한 짓을 제가 왜 합니까? 저 결백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믿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고요. 정말이지.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럼 어디 계셨는지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알리바이 제시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저희로서도 최상훈 씨 말을 그냥 믿을 수 없어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심각성 모르십니까? 경찰의 단호한 경고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짜증이 밀려왔죠. 당신 지금 장난해? 말을 하라고.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말하라고. 아이, 진짜 기억이 안 난다니까. 나도 지금 미치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끝이야? 정말이라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경찰서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무거워졌습니다. 가볍게 조사를 하던 경찰들도 남편의 행동에 무언가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네, 의심스러웠어요. 충분히요. 남편의 불안한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다시 남편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 명의로 된 그 SUV 차량 지금 어디에 주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분명히 제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주차해뒀으니까요. 거기 말고는 둘 데 없습니다. 확신하시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잘못 말씀하시면 상황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럴 겁니다. 분명히, 확실히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차를 다른 곳에 둘 이유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경찰은 그 말을 받아 적었죠. 이어서 그 차량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과 불확실한 답변에 경찰의 의심은 더욱 깊어진 듯 했어요. 당분간 멀리 가지 마시고 연락 잘 받으십시오. 추가 조사 때문에 언제든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남편을 1순위 용의자로 보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남편은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차를 몰래 산 건데? 내가 그렇게 못 믿었어? 그렇게까지 날 속여야 했냐고. 네가 알면 반대할 게 뻔하잖아. 얘기하면 또 싸우게 될 거고. 그럼 내가 뭘 어떡해? 그래, 가지고 싶어서 샀다.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날 속였단 거잖아. 이게 어떻게 결혼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일이야? 못 사게 할 게 뻔하니까. 참 옹색한 변명이다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그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일단 저는 남편에게 직접 주차장으로 가서 그 차를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저의 강한 요구에 결국 따라 나섰죠. 우리는 곧장 남편의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조용하고 어두웠죠. 남편이 말했던 주차 자리로 다가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 어딨어? 분명히 여기에 있다며. 도대체 어디 갔는데?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야? 진짜 여기에 뒀었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뭐야. 어디 갔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기가 당신이 말한 장소잖아. 차가 없어졌다는 게 말이 돼? 차가 발이 달렸니? 진짜라니까. 내가 왜 너한테 또 거짓말을 하겠어. 분명 여기 주차했는데. 잠깐만. 그래, 그거네. 그 뺑소니범 새끼가 내 차 훔쳐가서 그걸로 우리 엄마 뺑소니 친 거잖아.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죠. 저 역시도 미치겠더라고요. 차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남편은 급히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차량 도난 신고를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누가 남편 말을 믿겠나요? 남편이 경찰에게도 저에게도 사고 당시의 행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말하라고! 뭘 말하라고? 어머님 사고 난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말하면 쉽게 끝나는 거잖아.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 있었던 건데? 왜 말을 못해? 또 뭐 숨기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그때 어디에 있는지 말도 못하는 인간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됐는데 뭘 숨기는 거야, 어? 몰라! 모른다고! 남편은 화난 저의 질문에도 망설이며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더군요.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면 왜 솔직히 말을 못하겠어요? 구린 게 있으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건물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차가 사라졌다고 CCTV를 보자고 했죠. 관리인은 경찰 대동 없이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 화를 내며 지랄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남편 차 주차 자리는 CCTV 사각지대라 찍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 나간 정상 기록만 있었죠. 그런데 그 기록도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간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 도둑이 차를 가져간 모양새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이없어 했지만 그걸 지켜보는 제가 더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시간에 무얼 했는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끝없는 침묵은 저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하게 만들었죠. 결국 참다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조금씩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찰 조사 결과가 궁금했던 신우이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저는 경찰서에서부터 주차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신우이는 곧 엄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들이 곧장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신우이들의 화난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야, 최상훈이, 너 어딨어? 당장 나와봐. 빨리 안 나와? 너 진짜 무슨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이제 누나들까지 와서 왜 이 난리야? 지금 정신없는데 좀 그만 좀 해! 남편의 반응에 큰 신우가 남편 등짝을 후려쳤죠. 너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잘난 아들인 척 다 하더니 효자인 척 다 하더니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네 차라면서. 네 차로 엄마 친 거라면서. 아이씨, 내 차 맞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누가 믿어, 이 미친놈아. 그럼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왜 말을 못해? 네가 엄마 실수로 쳐서 도망간 거 아니야? 너 이 새끼 콩밥 처먹어라 정신 차리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차 도둑 맞았다고. 훔쳐간 그 새끼가 그런 거라고. 개똥이나 그 말을 사람들이 믿겠다. 대한민국에서 차 도둑이 쉽냐? 어? CCTV가 온 동네에 깔려 있는데 마지막에 차 가지고 나간 것도 너라잖아. 누나들, 나 지금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 좀 걸지 마. 지금 가장 미칠 것 같은 사람 나니까 그만 좀 해. 네가 그런 거니까 말을 못하겠지, 이 새끼야. 남편은 역시나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뒤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았죠. 형님들,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명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어쩌죠 이제? 옳게, 진정해. 우리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제가 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옳게, 네 잘못 아니니까 진정해. 우리가 같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부터 좀 추스르자.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남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 후에도 경찰은 남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당연했어요. 그 사고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었고 남편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결국 며칠 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개소리만 나며 남편 말을 단호히 잘랐어요. 제가 가지 않으면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들의 표정은 한층 더 심각했어요. 남편을 조사실로 안내한 뒤 곧바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핸드폰 포함한 모든 걸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협조하시죠. 지금 최상훈 씨가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어요. 나머진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 그렇게 한다고 해결 안 돼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이러세요? 최상훈 씨가 실수로 어머니 치고 놀라서 도망가신 거 맞죠?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남편은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추궁이 이어졌고 마침내 남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큰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쥐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미치겠네. 사실은 그 시간에 호텔에 있었어요. 호텔이요? 네, 호텔이요. 여자랑 같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 못했던 겁니다. 진짜. 뭐?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자랑 호텔에 있었다고?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바람 폈다는 거야? 미안해, 미경아. 그러시면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기록하겠습니다. 오영자 씨께서 사고를 당하신 그 시간 호텔에서 다른 여성분과 함께 계셨다는 게 맞죠? 그럼 일단 이걸 추가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자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남편이 그동안 알리바이를 밝히지 못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외도를 들킬까봐 입을 열 수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상처와 함께 끔찍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경찰은 즉시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언급한 여성과 연락을 하려 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더 열받더군요. 결국 남편이 상간녀에게 언지를 줘서 피할 시간을 준 거잖아요. 결국 경찰은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CCTV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사실 남편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저희 관계는 파탄이 난 거지만요. 며칠 후 경찰은 남편을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또 따라갔어요. 궁금했거든요. 이번엔 또 얼마나 어이 털리는 사건이 저를 기다릴지요. 남편은 못 가게 막았지만 발 달린 짐승을 지가 어떻게 막나요? 저는 그렇게 당당히 경찰서를 향했죠. 조사실에 앉은 저희 앞에서 경찰은 담담하게 조사 결과를 이야기해줬어요. 경찰이 남편이 말한 호텔 CCTV를 분석했는데요. 남편 말이 맞긴 했습니다. CCTV에는 남편이 그 상간녀와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호텔을 빠져나간 시각은 오후 1시였고 시어머니 사고는 오후 3시가 넘어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죠. 더 큰 문제는 호텔에서 시어머니 사고 장소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밝히면서까지 알리바이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경찰의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에서 급격히 핏기가 빠지더군요. 이 공백의 2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신 겁니까? 지금 상태로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엔 그 여자랑 차에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서도 계속 차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분과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연락 안 돼요. 몇 번이나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요.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도난 신고하셨던 차량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도난당한 건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차량부터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할게요. 또 숨기는 거 없이 협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편이 기댈 수 있는 건 사라진 SUV 차량의 블랙박스 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남편의 외도라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죠. 결국 저는 선택을 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저는 남편의 짐을 하나씩 정리해서 거실에 내놓았습니다. 짐 챙겨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체념한 듯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죠. 이제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내가 너한테 어떤 걸 기대했는지 이제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졌어. 그러니까 당장 짐 챙겨서 나가. 그래, 미안하다. 남편은 끝내 저항 한 번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가더군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의 그 무거운 침묵과 텅 빈 마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네요. 하지만 제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건의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하던 저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죠. 소식을 듣고 함께 있던 시누이들과 급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경찰이 저희를 곧바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옷차림에 나이든 남성이 앉아 있었죠. 경찰은 우리에게 이 남성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였어요.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한참을 달려 도망을 가다가 차량에서 잠깐 내려 멀리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았대요. 그러고는 다시 차량에 올라타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있자니 제 몸은 너무 어이가 없어 그대로 허물어졌죠. 그때 경찰이 슬쩍 사진 한 장을 목격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격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었죠. 자, 이 사진 속 인물이 맞습니까? 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 분명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피해자 잠깐 쳐다보고 바로 도망쳤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에게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은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결국 그 끔찍한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말이었죠. 목격자의 증언 이후 경찰은 즉시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경찰서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목격자의 증언을 들은 저는 물론이고 시누이들도 크게 동요했어요. 모두가 남편을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누이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실망과 원망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지가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상훈이 걔가 지 엄마한테 그래? 엄마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결국 이따위로 돌아오는 거야?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페류나 새끼 같으니라고. 남편은 경찰의 소환을 받고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쓰레기지만 엄마까지 해칠 정도로 인생 막장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젠 아무도 남편 말을 믿지 않았죠. 목격자 진술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선 최상훈 씨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억울하다고만 하시면 수사 어려워요. 최대한 빨리 차량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라진 차는 니들이 찾아야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럽니까? 그 무렵 저는 흥신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제가 의뢰했던 여성을 찾았다고 했죠.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며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언급한 그 여성을 찾기 위해 미리 흥신소에 의뢰를 했던 것이었어요. 다만 마음먹고 잠적한 상간녀이기에 찾는 건 쉽지 않았죠. 오래 걸리긴 했지만 큰돈을 들이니 찾아지더군요. 흥신소 직원은 현재 상간녀가 머무는 곳을 정확히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이었어요. 참 멀리도 도망갔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사진과 신원을 제게 보내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은 자료를 열어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천천히 상간녀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정말 이 여자 맞아요? 확실히 확인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신원을 확인했어요. 이 여성분 확실하고요. 분명합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실수나 착오일 수는 없나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절대 맞습니다. 상간녀는 다름 아닌 도련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동생의 여자친구와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에 휴대폰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범인 검거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범인을 잡았다고요? 남편 아니었어요? 오셔서 확인하시죠.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요. 네, 지금 당장 갈게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저는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죠. 곧이어 시누이들도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 말 없이 저희는 서둘러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내내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경찰이 우리를 조사실 안으로 안내했죠. 그리고 그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경찰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제 귀를 때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죠.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범이 도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옆에 시누이들도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도련님을 바라보았어요. 아이, 정말 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요? 어디서 사람을 모함해요? 정과자는 영원한 정과자입니까? 네? 최상호 씨,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 확보한 상태니까 더 이상 거짓말 의미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미친 소리라니까!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이미 충분히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은 담담히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습니다. 뺑소니에 사용된 SUV 차량이 지방 외진 시골의 공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차량은 버려진 채였고 경찰은 그곳에서 추가 감식을 진행했대요. 차량 내부에 숨겨진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요. 차량 핸들 부분에서 소량의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경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혈흔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혈흔을 정밀 분석했고 놀랍게도 도련님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련님은 전과자였어요. 이전에 강도상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고 나왔었죠. 그로 인해 도련님의 DNA 정보가 국가 DNA 정보망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바로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충격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 속에 조용히 서서 조사실의 차가운 벽만 바라보았죠. 저희가 차량이 발견된 공터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해서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인물의 모습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최상호 씨 본인이고요. 계속 거짓말 하실래요? 경찰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도련님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도련님은 고개를 숙였죠. 그때였어요. 역시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경찰서로 달려왔죠. 서에 들어온 남편은 도련님을 보더니 흥분을 못 참았습니다. 바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진짜 제정신이냐? 어떻게 네 손으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야, 이 미친놈아! 네 엄마야! 너를 낳아준 사람이라고! 네가 사람 새끼야? 웃기지 마. 사람 새끼 아닌 건 형이지. 엄마가 다친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라고. 너 때문이잖아. 너만 없었으면 이런 일 애초에 없었어. 내가 뭘,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네가 내 차 훔쳐서 엄마 뺑소니 친 게 왜 내 책임인데? 그러게, 누가 내 여자 건드리래, 어? 뭐? 내가 그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런데 형이 뒤에서 몰래 내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냥 너한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알아, 이 새끼야? 뭐야? 너 알고 있었어? 아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럼 넌 동생한테 어떻게 그러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 쓰레기지, 아니야? 나한테 한 짓이 어떤 건지 너도 제대로 느껴봐야지.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진실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남편에게 극심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형제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증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원한의 중심에는 남편과 도련님의 오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형이 자기 여자친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도련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죄인가요? 저는 그 이유를 조사실을 나와 경찰의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그 사실을 듣고 저는 깊은 절망감에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최상호 씨가 최근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어요. 단순히 형인 최상훈 씨에 대한 원한뿐이 아니라 아마도 어머니 유산하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담담한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작 돈 때문이라니요. 고작 돈 때문에 자기 엄마를 차로 치다니요.
도련님의 범행 계획은 너무나 치밀했고 잔인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 몰래 SUV 차량을 훔쳐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말했어요. 처음부터 자기 형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울 계획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차도 최상훈 씨 차를 훔친 거고 일부러 사고 내서 누명 씌우려고 했던 거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최상훈 씨가 절대 알리바이를 밝히지 못할 시간에 사고를 낸 것 같아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거의 확신합니다. 어쨌거나 철저히 계산된 범행은 맞으니까요. 도련님은 남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호텔에 있는 순간을 일부러 골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제대로 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스스로 불륜을 공개하면서까지 알리바이를 밝히자 도련님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격자까지 만들어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남편을 봤다고 진술한 남자는 그저 노숙자였더라고요. 경찰의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대기실은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 앞에서 눈물만 났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 있었죠. 그저 가슴속에 메워지지 않는 깊은 분노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도련님은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신우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았죠. 검찰은 도련님이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고 그 악의성도 심각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저는 재판을 지켜보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도련님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5년과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이었어요. 선고가 끝난 뒤 도련님은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쯤 병원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혼수 상태에 있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저희는 조심스레 중환자실에 들어섰어요. 눈을 떠 저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다행히 어머니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시려면 오랜 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릴 거라 각오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뭐든 다 해야죠. 저희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차마 말도 못했어요. 이 모든 사건과 결과를 받아들이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저 이 긴 어둠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며 병원을 천천히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하자 저와 시누이들은 함께 어머니의 간호를 시작했어요. 매일 병실을 찾아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지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도 사건의 진실을 천천히 알게 되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깊은 충격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죠. 병실에서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불렀어요. 옳게, 엄마 일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 이제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네 인생 살아. 맞아. 엄마한테도 우리가 잘 설명할 거고 이혼해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제발 너라도 이제 이 끔찍한 일 다 잊고 살아야지. 형님들,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데 저 혼자 떠나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도 피해자야. 엄마도 너한테 아무 원망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네 삶을 찾아가. 옳게. 이건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엄마는 딸들인 우리가 지킬 테니까 이제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올케 인생 챙겨. 알았지? 우리가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다. 형님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신우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제 자신의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기로요.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에는 이미 예전의 모습은 없었죠. 그날 남편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나도 내 선택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어머니도 너도 이렇게 고통받는 일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미안해. 나 진짜 돌이킬 수만 있으면 뭐든 하고 싶어. 나 용서 못하겠지?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못해. 절대 못하고 안 해. 너 괴로운 건 네 사정이고 난 너 받아줄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만 가져. 넌 그냥 그렇게 후회 속에서 살아.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야. 제가 단호히 거절하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뒷모습으로 조용히 집을 떠났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모든 이혼 절차가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죠.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필요했죠. 처음에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동화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을 쓰며 비로소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한편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큰 충격과 마음의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들의 정성어린 간호 속에서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어미로서 정말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저도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떠났어요. 끝까지 어머니 곁에 못 있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 건 당연한 거야. 너까지 고통받는 거 내가 더는 못 보겠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이제는 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꼭 건강 회복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늘 기도할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만 남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에게 앞으로는 좋은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